안녕하세요. 거칠지만 유익한 거친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멘토링 Q&A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 주니어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이번에도 우리 거친 PD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했는데 데이터 추출 업무만 하고 있는 걸 어떡하나요? 자주 요청받는 데이터는 BI로 대체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데이터 추출 업무는 모든 데이터 분석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내가 데이터 분석 추출가로 입사한 건 아닌데 사실은 데이터 분석가로 입사했는데 라는 생각처럼 말이죠. 일단 데이터 분석가들이 왜 데이터 추출 업무를 극혐하고 피곤해할까요? 아니냐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추출 쿼리를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업무 요청은 사실은 이거 데이터 좀 추출해 주세요 하는 건 사실 1분이지만 데이터 추출 쿼리 생성은 거의 1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어제도 했던 일이고 어제도 했던 일이고 3일 전에도 했던 일이고 기계처럼 반복적인 일을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힘들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직할 때 데이터 추출만 했던 일밖에 적을 게 없으면 그건 너무 슬픈 현실이지 않을까요? 네, 저 또한 데이터 추출 업무는 많이 했었지만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반복적인 업무 요청을 매우 줄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BI입니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태블로, 퀵사이트,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BI 툴들을 아실 텐데 이것은 단순 시각화 툴만이 아닙니다. BI 시각화 툴은 매일같이 요청받는 데이터를 요청 부서에서 알아서 직접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뽑았던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BI 시각화를 하기 전에 정말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점은 단순 DB to BI로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각자의 데이터 풀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만약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마트를 연계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서 BI에 연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꼭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서 BI에 적용해야 하나요? 그냥 사용자 쿼리를 생성해서 짜가지고 이렇게 BI에 연결하면 안 될까요? 일단 방금 질문에 발생되는 문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그림처럼 아주 강아지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자, 벽돌은 사용자 쿼리고 밑에 깔려있는 건 BI라고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쿼리가 복잡하게 되면 막힘없이 봐야 할 BI 리포트가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우리들의 고객, 마케터일 수도 있고 PO들일 수도 있고 등등 그들의 사용성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BI가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BI 객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원활한 BI 서빙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일의 순서를 딱 정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주 요청받는 데이터를 주제별로 나누기. 두 번째, 데이터 추출 쿼리 만들기. 세 번째, 이 데이터 추출을 통해 데이터 마트 생성하기. 네 번째, BI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최종 결과물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원페이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다른 부서에게 분석을 요청받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 주제를 잡아서 결과물을 도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분석의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오고요. 저런 결과 형태도 좀 보이긴 하네요. 이 뭔 개소리야! 같은 약간 좀 답이 없는 상황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가의 무책임한 분석 결과는 결과를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결과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좀 매우 난감한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데이터 분석의 첫 시작인 구조를 잡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구조를 체계적으로 잡게 도와주는 원페이저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위에 이렇게 그림처럼 일단 이게 원페이저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쿠팡에서 이제 쿠팡 PO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뭐 프로덕트 성장 관점에서 기획을 할 때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쿠팡에서 직접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일단 위 이제 원페이저를 분석 관점으로 다시 재접근해 보면요. 타겟 커스텀 분석가들의 고객은 외부뿐만 아니라 다른 팀 부서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observation 그 데이터 자체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난달 대비 매출 5%가 떨어졌네, 뭐 어제보다 고객 유입수가 3% 올랐네 라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problem statement, 이제 observation으로서 야기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observation 현상과 problem 문제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현상과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인데 애초에 문제에 대한 원초적인 정의부터 잘못되어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우리가 비가 와서 옷이 젖었다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해당 부분은 문제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옷이 젖어서 예를 들어 학원을 못 간다. 옷이 젖어서 뭐 감기에 걸릴 수 있다. 같이 우리는 현상에 따라서 문제를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야 할 방안을 근시안적으로 좁히지 말고 현상과 문제를 잘 구분해서 여러 문제에 대응되는 분석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jobs to be done. 이제 문제 정의, 이제 problem state에 대응되는 분석할 주제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벤치마킹입니다. 사실은 해당 부분은 뭐 완전히 이제 PO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분석에서는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분석에 대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뭐 좋은 분석 선례가 있다면 그것도 참고해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hypothesis, 이제 매우 중요한 가설 설립입니다. 우리가 잡은 문제에 대응되는 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metrics, 가설이 있다면 그 가설을 입증할 만한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지표에는 두 가지 큰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nput metric, 뭐 한국말로 투입 지표라고 말하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객이 얼마나 유입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output metric입니다. 한국말로는 산출 지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매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put metric, 그러니까 고객 유입에 따라서 얼마나 output metric을 나타내냐, 그리고 매출을 내냐, 이런 것처럼 매트릭을 지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트레이드오프와 그리고 텐션, 그리고 뭐 안돈이 있는데 뭐 해당 부분은 분석 계획에는 괜히 좀 투머치할 수 있으니 좀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분석가에게 원페이저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려고 하는 분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함께 협업하는 이제 분석이라면 팀원들과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중에 성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작성한 원페이저들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입증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너 이번 상반기 때 뭐 했어? 라고 했을 때는 원페이저를 뒤져가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나중에 커리어 어떻게 입증할 만한 좋은 이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페이저는 딱 어떻게 해라 라는 국룰 템플릿은 없지만 이름 그대로 원페이저로 나의 분석을 남에게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업무 환경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업무 환경에 따라 업무 환경이 정말 천차만별 다 다르겠죠. 근데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 자동화를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정 시점에 데이터 스냅샷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면 그 시점의 데이터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특정 시점에 대한 데이터 스냅샷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데일리 리포트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의 경우 또 회사마다 뭐 엔지니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분석가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분석가가 스스로 자동화 시스템을 전체 완전히 구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뭐 방법을 각자 이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 크롬 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위 그림처럼 이제 이 크롬 탭은 뭐 각자의 OS, 이제 컴퓨터 쓰시는 OS 환경에 따라서 조금 방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이제 구글링 검색 몇 번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크롬 탭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뭐 엔지니어적인 지식이 크게 없어도 뭐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노트북을 항상 켜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많이 불편하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에어플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 그림처럼 이 에어플로우란 에어비앤비에서 만든 워크플로우 이제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뭐 에어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ETL 작업 및 뭐 스케줄링,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이 기술이 이제 MLOps 영역에서도 굉장히 핫하고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각 클라우드 배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뭐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뭐 GCP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IBM 클라우드. 뭐 이 네 가지 이외에도 다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긴 한데 대표적인 네 가지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웬만한 기업에서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크게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보통 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AWS는 이제 배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글루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글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조금 회사에서 애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매우 좋고 제가 만족하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봐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사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애저 배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에서는 뭐 클라우드 스케줄러라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IBM 클라우드에서는 뭐 클라우드 파크 포 데이터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AWS 말고는 다른 건 안 써봤는데 뭐 제 의견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의 배치가 뭐 더 좋냐라기보다는 그냥 본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배치를 사용하는 게 뭐 연계성, 뭐 확장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 이제 도입 가능 여부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그거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서버에 직접 배치 잡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뭐 서버 환경부터 갖추셔야 되는데, 뭐 이 서버가 사실은 뭐 물리적 서버도 괜찮고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의 서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서버를 할당받게 되었을 때 백엔드 지식을 가지고 직접 API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간대마다 이렇게 해당 호출을 트리거 시켜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이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네 번째 방법을 제가 그렇게 막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해당 방법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방법을 익힘으로써 저는 데이터 분석가의 스페셜리티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파이썬 기반인 장고 프레임워크를 한번 취미로라도 한번 배워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데이터 분석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작업한 게 단순 한 번의 리포팅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데이터 분석을 뭐 프로덕션, 즉 제품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사실은 전공이 통계이긴 한데 좀 취미가 장고를 가지고 막 백엔드 개발도 해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취미가 지금 와서 이렇게 도움이 될지는 정말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업무 환경에서 자주 요청받는 업무나 뭐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제 이 장고를 활용해 가지고 API로 만들어서 사내 개발 환경에 이제 웹 형태로 누구나 쉽게 뭐 클릭 한 번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적용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여태까지 암묵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왔던 것을 실제 프로덕션화까지 시켜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장고를 꼭 배워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위 이제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제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로서 일해보면서 느낀 경험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직업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커리어를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커리어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고민을 계속해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이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현재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그 가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또한 이제 지금보다 더 좋은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를 노력할 것이고요. 이 과정 중에서 또 좋은 경험과 정보가 있다면 지금처럼 계속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거칠지만 유익한 거친 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